이 영화의 제목 인터스텔라는 인터라는 단어와 스텔라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예요. 먼저 인터라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또 한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은 인트라넷이라고 부르죠. 인터와 인트라가 다른데요. 인터는 둘 사이를 뜻합니다. 한편 인트라는 내부를 뜻하죠. 또 인터스텔라에 들어있는 두 번째 단어인 스텔라는 라틴어로 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인터스텔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별 사이, 항성 사이의 넓은 우주 공간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지금 현재 인류가 외계로 쏘아 보낸 우주선 중에 굉장히 멀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바로 두 우주선인데요. 이 우주선이 지금 있는 공간을 과학자들은 인터스텔라 영역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 현재 위치에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여러 입자들을 과학자들이 태양풍이라고 하는데요. 태양풍보다 태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이저호로 다가오는 일종의 다른 항성풍, 이 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보이저 1호와 2호가 지금 있는 위치는 이미 태양풍이 다른 항성풍보다 약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인터스텔라 영역이 어딜까? 제게 묻는다면 우리 은하 안에도 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은하 안에 있는 두 별 사이의 거리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당연히 태양이고요. 두 번째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고 부르는 센타우루스 자리의 알파 별인데요. 태양과 알파 센타우리 사이의 거리는 무려 4광년이 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으로 가도 4년이 넘게 걸리는 정말로 먼 거리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진정한 의미의 인터스텔라는 두 별 사이 거리의 중간쯤부터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요.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 지금 현재 위치는 아직도 다른 별에 비하면 태양에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보이저 1호와 2호가 앞으로 한 수만 년 정도 더 나아가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두 별 사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지나치게 돼서 그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터스텔라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영화의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죠. 바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블랙홀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사실은 가는 선처럼 보일 텐데요. 그 앞에 블랙홀의 원반이 있습니다. 그 원반의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보내지는 못해요. 빛조차도 블랙홀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랙홀의 중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블랙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빛을 내게 돼요. 그 모습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죠. 강착 원반은 정말 말 그대로 원반입니다. 원반을 여러분이 앞에 놓고 옆에서 보면 당연히 선 하나로 보일 텐데요. 블랙홀의 질량이 워낙 크고 중력도 강하다 보니까 강착 원반 안에 블랙홀이 있으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블랙홀에서 블랙홀의 위치보다도 멀리 있는, 원래는 가려서 보이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강착 원반에서 출발한 빛이 블랙홀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 모습이 영화에 아주 정확하게,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진 장면이 제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고개를 갸웃한 장면이 있어요. 가르강티아라는 거대 블랙홀 옆에 있는 밀러 행성, 물이 가득 차 있는 행성 기억하시죠? 이 밀러 행성의 쿠퍼와 아밀리아죠. 그 몇 사람이 밀러 행성을 방문하는데요. 밀러 행성의 중력 가속도가 영화에 의하면 지구의 130%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달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할 때도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로켓을 이용해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데요. 지구보다 아주 중력이 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구보다 중력이 강한 밀러 행성에서 이 착륙한 우주선이 탈출하는 모습이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밀러 행성에 착륙했던 그 우주선 기억하시죠? 그냥 뭐 작은 비행기 정도의 규모예요. 이 작은 비행체가 밀러 행성의 중력을 뿌리치고 모선과 합류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부분은 좀 오류가 아닐까? 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독특한 밀러 행성의 모습을 상상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할 때 한 가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밀러 행성을 탈출한 이 비행체의 탈출 속도는 지구에서 움직이는 비행기 정도로 작다. 그래서 초속 300m 정도다라고 가정했고요. 또 다른 가정은 영화에 나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밀러 행성 표면의 중력은 지구보다 30%가 더 강하다.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약 10 정도거든요. 9.8로 다들 기억하시죠? 그거의 30%가 더 큰 중력이라는 의미는 밀러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약 13m/s 제곱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숫자를 이용을 해서 탈출 속도는 초속 300m고 중력 가속도는 13m/s 제곱이다. 라고 가정하고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탈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밀러 행성의 지름이 지구보다 2000분의 1밖에 안 돼서 아주 작아야 되고요. 한편 밀러 행성의 밀도는 지구의 3000배가 되면 영화에서 그려진 장면이 가능합니다. 밀러 행성을 비행기 정도 속도밖에 안 되는 초속 300m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밀러 행성 표면의 중력은 지구보다 더 강하더라도 말이죠. 처음 영화 볼 땐 이 장면이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밀러 행성 모습을 보시면 제 계산에 의하면 지구보다 크기가 2000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영화 제작을 하고 이 감독했던 분들이 그렇게 엄밀하게 계산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계산한 다음에 영화를 찍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러 행성을 우주선이 탈출하는 장면은 처음 봤을 때는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고요. 이 영화에서 그려진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로 시간이 역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그렸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물리학자들은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스텔라 제작에 도움을 주신 킵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웜홀을 잘 만들어내고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인과율이라는 물리학자들이라면 누구나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과율이 위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잘 보시면 그들, 영어로는 they라고 표현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들이 이 영화에 간혹 등장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그들이 다름 아니라 우리 인류의 후손이다. 미래의 인간이다 라는 힌트를 이 영화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먼 미래의 후손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토성 근처에 웜홀을 만들어 놨다는 것도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가정한 거라서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과율에 위배되는 거고요. 또 이 쿠퍼가 시공간을 여행을 해서 딸의 과거 의 책장 뒤로 가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도 그리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간 그 모습을 그린 거라서 인과율에 위배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영화에. 그 이야기는 제 주변에 생물학자 분들이 제게 해주신 얘기예요. 이 영화에서 플랜 A와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B는 인간의 수정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우주에 가서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행성에 그 수정란을 놓고 배양해서 인간을 태어나게 한다는 계획이 플랜 B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정란만을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거기에서 인간이 지금 지구의 우리처럼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인간 세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대장과 소장에 있는 이런 세균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인터스텔라 영화는 물리학자들에게 채점하라고 하면 글쎄요 90점 이상. 그런데 생물학자들한테 이 영화를 채점하라고 하면 점수를 아주 낮게 받을 거다. 그 얘기도 기억나요. 정말로 플랜 B로 지구에서 생명이 이주하려면 인간만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과 세균과
지구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동식물들, 심지어는 미생물들도 함께 글쎄요, 일종의 미래판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있게 되겠죠. 전체를 보내서 생태계를 시작하지 않는 한 인간의 수정란만 보내서 먼 행성에서 다시 인간이 생존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How many years? 23 years, 4 months, 8 days. It was me, Merv. I knew who it was.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맞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정말로 시간이 느리게 가요. 이 영화에선 밀러 행성을 방문한 사람들이 딱 3시간만 머물고 모선으로 귀화하는데요. 모선에 남아있던 동료에게는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흐른 것으로 이 영화에서 그려지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 제가 다녀오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친구보다 제가 훨씬 젊은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돼요. 이 영화에서 이 장면,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를 처음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약간 이 포인트를 좀 놓쳤어요. 제가 뭘 착각했냐면 밀러 행성 자체의 중력이 아주 커서 이런 시간 지연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했는데요. 요번에 다시 이 영화를 꼼꼼히 보니까 밀러 행성 표면의 중력은 지구의 30%밖에 더 크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밀러 행성 자체의 중력이 크기 때문에 시간 지연 효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유심히 보시면 밀러 행성이 커다란 블랙홀 바로 옆에 존재하는 행성이에요. 커다란 블랙홀 때문에 블랙홀 주변 공간, 시공간이 강하게 변형되면 밀러 행성 자체의 중력이 크지 않아도 이미 블랙홀에 의해서 크게 변형된 시공간 영역에 갔다가 오는 거라서 얼마든지 시간 지연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듀어런스 모선 호에서 밀러 행성을 방문하고 오는 동료를 기다리는 이 분 있잖아요. 이 분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다녀온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엔듀어런스호, 이 우주선은 밀러 행성 주변을 공전하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마찬가지로 시간 지연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유심히 보면 쿠퍼가 어떻게 밀러 행성을 갔다 오겠다라는 걸 화이트보드에 그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영화를 여러분이 다시 보시게 되면 쿠퍼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이 엔듀어런스호, 이 모선은 밀러 행성 주변을 공전하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밀러 행성 표면이나 밀러 행성 주변이나 블랙홀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은 거의 비슷해서 똑같이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 그림을 쿠퍼가 화이트보드에 그린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모선은 밀러 행성 주변을 공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크게 블랙홀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를 비행하면서 이 동료들이 밀러 행성에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 그려진 것처럼 밀러 행성 자체의 중력이 크지 않아도 엄청난 시간 지연 효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모선은 왜 밀러 행성 주변을 돌지 않고 블랙홀, 가라강티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를 크게 돌면서 기다렸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지구와의 통신을, 시간 지연을 크게 하지 않고 하려면 이 모선은 크게 이 가라강티아 블랙홀 주변에서 시공간의 왜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공전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부분은 전혀 오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 지연 효과가 있었던 건 밀러 행성의 중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밀러 행성이 아주 큰 질량을 갖고 있는 거대 블랙홀 바로 옆에 있는 행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계산을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제가 가만히 여기 서 있고요. 제 친구가 일정한 속도로 제 앞을 지나가면 제가 보는 제 친구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한편 제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더 날씬해 보이게 돼요.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거리는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에게 움직이면 그 사람의 시공간이 바뀐다는 걸 알려줍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점점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즉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속 운동을 하면 속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한 시공간의 변형이 딱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복잡한 방식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가속하는 사람의 시공간은 등속 운동하는 사람의 시공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왜곡된다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관성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러분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런 힘을 물리학자들은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관성력은 관찰자가 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관찰자가 느끼게 되는 힘이에요. 그럼 앞에서 가속 운동을 하는 사람의 시공간은 변형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속 운동이라는 게 관성력이에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관성력을 느끼는 사람의 시공간은 변형된다 까지가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텝이 남았어요. 그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인데요. 관성력과 중력을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가 일반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가설입니다. 이걸 물리학자들은 등가 원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구가 저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 전체가 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을 계속하고 있어도 제 몸은 아랫방향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되겠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하면 여러분 발에 아래쪽으로 더 큰 힘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이 방 안에 있고 이 방 안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구가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앉아있는 이 방 전체가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윗방향으로 똑같은 중력 가속도 G의 가속도로 가속하고 있는지를 저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변형되는지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관성력을 느끼는 사람에게 시공간은 변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관성력과 중력이 같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가 되는 거죠?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변형된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변형되는 것, 특히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은 정말로 여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물리학자들은 아주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내요. 원자시계고 불리는 시계죠. 이 원자시계를 이용하면 사실 높이가 다르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르고 따라서 중력도 약간 다르죠. 이 작은 중력의 차이 때문에 높이 차이에 의해서 시간이 위와 아래가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그걸 정확한 원자시계로 지금은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30cm였어요. 30cm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아래쪽이 위보다 중력이 조금 강합니다. 아주 조금 강하겠죠. 그래서 원자시계로 재보니까 정말로 지구와 중심에 가까운 아래쪽의 시간이 위 30cm 더 높이 있는 곳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정말로 이 과학자들이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측정했습니다. 최근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2cm까지 높이차도 시간 지연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관찰하게 돼요. 결론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머리보다 젊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지구 중심에 더 가까워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시간이 더 느리게 가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 지연 효과가 있다는 건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냥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결과입니다. 중력이 강해도 여러분의 몸이 아주 작아서 한 점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런 중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지구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자유낙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과 여러분이 들어있는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중력을 못 느낍니다. 이처럼 중력장 안에서 중력만을 받아서 자유낙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무중력 상태에 있어요. 아무런 중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블랙홀이 비록 중력은 아주 강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점이라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중력을 못 느낍니다.
무중력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맞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몸이 한 점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죠. 여러분의 몸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잖아요. 다이빙에서 블랙홀로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블랙홀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블랙홀의 위치에서 보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발보다 더 가깝죠. 여러분이 거꾸로 다이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력은 거리가 가까우면 더 강하잖아요. 결론은 블랙홀로 여러분이 뛰어들면 여러분 머리는 블랙홀이 아주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여러분 발은 그 정도까지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질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이 길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길게 변형된 경우에 버틸 수 없죠. 그래서 결론은 블랙홀로 다이빙 하지 마세요.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머리와 발 쪽 방향으로 늘어나면서 좀 끔찍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몸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우주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더라도 중력에 의해서 블랙홀의 중력을 우주선이 막아줄 수는 없거든요. 우주선도 부서지고 여러분의 몸도 부서집니다. 그건 중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블랙홀에 가까운 쪽과 블랙홀의 먼 쪽에 블랙홀이 작용하는 중력이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지구에서도 달과 해 위치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조수간만의 차이가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기조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구에서 사리와 조금처럼 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떨 때는 파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블랙홀도 여러분 몸에 기조력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 참, 이 밀러 행성이 블랙홀하고 가깝잖아요. 그 밀러 행성은 물로 덮여있는 행성으로 영화에서 그려지는데요. 당연히 블랙홀의 중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밀러 행성에선 기조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거의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밀어 닥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블랙홀이 만들어낸 강한 기조력 때문인 거죠. 이 장면이 있습니다. 쿠퍼가 스스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에밀리아, 이 브랜드 박사죠. 그 분이 탄 모선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도 또 벽돌처럼 생긴 커다란 로봇들이 있잖아요. 걔들도 막 떨어뜨리고 그래요.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정확히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 에밀리아가 남긴 아주 재밌는 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큼을 버려야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정확히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의 의미예요. 그 우주선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블랙홀의 근처에서 작은 부분을 블랙홀 쪽으로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모선은 방금 던진 이 쿠퍼가 타고 있는 이 캡슐보다 반대 방향으로 이 모선이 이동하게 돼요. 사실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음판 위에서 친구랑 서 있다가 손뼉을 딱 치면 친구가 더 빨리 저쪽으로 가면 여러분 몸도 더 빨리 이쪽으로 가죠. 사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로봇도 블랙홀로 던져버리고 쿠퍼가 타고 있는 캡슐도 거기로 던져버리고 그러면 모선은 블랙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더 쉬워지겠죠. 물리학의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블랙홀로부터 어떤 것도 탈출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사실 원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재밌게도 이 계산은 간단한 고전역학으로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고전역학을 통해서 계산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은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력장에 의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거든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런 수식으로 적힙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이게 전체 역학적인 에너지가 돼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먼저 행성 혹은 항성 혹은 블랙홀의 중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다라는 게 무슨 뜻일지 이 수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멀리 벗어났다는 얘기는 R이 무한대가 되는 거리죠. 한편 아슬아슬하게 탈출했다 그러면 아주 먼 거리에서의 속도는 0이 되죠. 그래서 멀리 블랙홀로부터 아주 먼 곳에 탈출해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그때 그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0이 됩니다. 앞에도 0이고요. V가 0이라서 뒤에 거는 R이 무한대니까 또 0이 되죠. 그래서 탈출한
우주선 혹은 어떤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0이 돼요. 그런데 이 물체가 처음에 천체 표면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출발할 때의 속도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탈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VESC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탈출 속도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천체 표면에서 이 물체가 2분의 1 MVESC의 제곱으로 출발했고요. 이 천체 표면에서는 천체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걸 계산하면 이 VESC 탈출 속도가 얼마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몰 m은 양변에서 사라지고요. 결국 탈출 속도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스퀘어 루트 R분의 2배 GM이라는 탈출 속도를 우리가 계산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천체 표면에서 이만큼의 처음 속도를 갖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던지면 이 물체는 이 천체의 중력을 벗어나서 무한대의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탈출 속도의 개념인데요. 블랙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결국 만약에 행성, 블랙홀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면 결론은 뭘까요? 어떤 것도 이 천체의 표면에서 충분히 아무리 우리가 빨리 던져도 이 물체는 중력을 벗어나서 탈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이 식 스퀘어 루트 R분의 2GM이 빛의 속도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바로 블랙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라지 R분의 M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2G분의 C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되죠. 이게 바로 블랙홀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것도 이 중력을 벗어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 수식을 보면 이 천체의 질량 라지 M과 천체의 반지름 라지 R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지구가 블랙홀이 되려면 지구의 크기를 얼마만큼 줄여야 될까? 계산해 보면 지구를 9mm의 작은 구슬로 줄이면 지구도 블랙홀이 됩니다. 태양도 블랙홀이 돼요. 태양은 몇 킬로미터 정도로 줄이면 됩니다. 물론 가능하진 않죠.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만한 크기의 천체를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9mm로 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구가 줄어서는 아니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천체가 그 최종적인 이 핵융합 반응을 멈춘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뭉치면서 블랙홀이 되는 것이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지구도 9mm로 여러분이 줄이시면 블랙홀이 됩니다. 줄일 수 없는 게 문제죠.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는 이 계산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제 계산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기차가 있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차에는 독특한 시계가 있어서 레이저 불빛을 위로 쏘고요. 그럼 위에 레이저 불빛이 도달한 다음에 다시 아래로 반사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떻게 이 시간을 재냐 하면 레이저 불빛은 빛의 속도 C로 위로 가잖아요. 그때 첫 번째 출발한 레이저 불빛이 위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제가 이 기차 안에서 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을 T라고 부를게요. 한편 이 두 거울 사이의 거리는 제가 D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저에게 이 레이저 불빛이 아래에서 출발해서 위에 도달한 때까지의 시간은 별게 아니라 그냥 거리를 속도로 나눈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은 기차를 타고 있는 기차 내부에서 본 사람이 잰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것 같아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식이죠. 자, 이게 첫 번째 파트인데요. 다음에 또 설명드릴 상황은 뭐냐면 이 기차가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는 기차예요. 기차가 V의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V가 일정해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속도가 자기가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제가 기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지 않는 한 나는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겠죠.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잰 시간은 아까 계산한
t 이퀄 c분의 d가 맞죠. 그리고 이 시간은 이 기차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상관없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시간을 이렇게 측정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을 밖에 있는 제 친구가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울은 여기 있었어요. 왼쪽에. 이때 여기서 빛을 쏩니다. 근데 멈춰있는 사람이 보기엔 이 기차칸 전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아래에서 출발한 빛이 위에 있는 거울에 도달할 때까지 빛은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죠. 사선을 따라서. 그리고 다시 사선을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멈춰있는 사람이 본 기차 안에 있는 두 거울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측정하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잰 시간을 T'이라고 할게요. T' 동안 기차가 옆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죠. 이 거리는 속도 V에다가 T'을 곱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 사이의 거리는 위아래 거리는 그냥 D죠. 한편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선 방향 그 거리는 빛의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재야 되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잰 시간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CT'의 제곱이 VT'의 제곱에다가 D의 제곱을 더한 것을 만족하게 되죠. 자, 요 수식을 이제 얻었고요. 여기서 T'은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볼 때 서 있는 사람이 본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두 수식을 이제 유도를 했어요. 이걸 이용하면 요 식에서 D는 C 곱하기 T죠. 첫 번째 얻었던 식에서. 그걸 두 번째 식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만족되는지 적을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 C제곱 T' 제곱이고요. 우변은 V제곱 T' 제곱이고 아까 D제곱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C제곱 T제곱이 되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T' 제곱으로 묶어내면 C제곱 빼기 V제곱이 C제곱 T제곱이 되죠. 결국 T'이 CT를 스퀘어 루트 C제곱 빼기 V제곱으로 나눈 것이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C로 나누면은 T를 1 나누기 C제곱분의 V제곱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게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예요. 그래서 기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잰 시간은 T고요. 기차 밖에 정지한 사람이 잰 시간은 기차 안에 탄 사람이 잰 시간을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으로 나눈 만큼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기차가 점점 빨라져서 거의 빛의 속도가 돼요. 그러면 밖에서 본 사람은 이 시계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지연 효과예요. 움직이는 시계는 더 천천히 간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이 감독이 상상한 것은 쿠퍼가 최종적으로 미래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중력을 이해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것으로 그려지죠. 중력은 시공간의 변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력을 다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 영화 감독은 상상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공간을 따라서 북쪽으로 1m를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축을 따라서도 얼마든지 과거나 미래를 넘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감독은 상상한 겁니다. 그런데 중력을 기술하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영화에서 그려진 이론이 5차원 중력 이론이에요. 3차원만 해도 복잡한데 4차원도 복잡하고 5차원이라니까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실 4차원 시공간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에도 이미 등장하죠. 5차원 중력 이론은 4차원 시공간에 덧붙여서 한 개의 차원이 더 있는 이론을 통해서 중력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물리학자지만 저는 그쪽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5차원 중력 이론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제가 대중과학 책을 보고 이해하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차원을 하나 높여서 중력을 설명하겠다라는 이론이에요. 우리는 이런 5차원 시공간 여기에서 중력이 작용한다 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3차원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4차원은 결코 그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 얘기가 유심히 보시면 쿠퍼가 하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5차원 중력 이론을 모두 다 이해한 미래의 그들이라고 영화에서 기술되는 그들이 5차원 시공간, 아주 복잡한 시공간을 쿠퍼를 위해서 시간을 공간으로 보여준 거다라는 표현이 이 영화에 등장하게 돼요. 저는 이 테서렉트,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정말 4차원 시공간을 정말 정확하게 기술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축이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는 그 축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3차원의 공간이 시간축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 장면을 보면 마치 이렇게 정육면체 같은 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쿠퍼가 거기를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유영하듯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사실 쿠퍼가 이동한 방향이 공간의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의 방향이에요. 쿠퍼는 시간축을 따라서 유영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딸이죠. 머피가 어렸을 때 머피의 방에 있는 책장 뒤에 쿠퍼, 이 아빠 쿠퍼가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 영화에선 아주 잘 묘사한 것 같아요. 5차원의 시공간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은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5차원뿐 아니라 4차원 공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먼저 직선을 하나 생각하세요. 직선. 이 직선이 1차원입니다. 2차원을 만들려면 이 직선을 지금 이 직선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직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2차원 평면이 돼요. 그렇죠? 3차원을 만들려면 지금 만들어진 2차원 평면을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죠. 그러면 3차원이 됩니다. 4차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여러분이 만든 X축, Y축, Z축 이 세 개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향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5차원 중력 이론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절대 5차원의 시공간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시간축까지 포함한 4차원 시공간도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3차원 공간축에 수직인 또 하나의 축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3차원에 붙박혀 있는 우리는 결코 4차원 공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죠. 이 장면에서 이 영화에 그려진 것이 먼 미래의 우리 인간이 중력을 명확히 이해한 걸로 나오고요. 따라서 중력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들을 이 영화에서 그립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은 시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과 중력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같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에서 쿠퍼를 도와주러 온 우리 미래의 후손들, 이 영화에선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쿠퍼로 하여금 시공간을 변형시켜서 과거로 가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쿠퍼가 어린 딸의 책장 뒤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쿠퍼가 당연히 먼 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력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을 컨트롤해서 시계 바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이 이 영화에 담긴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블랙홀 내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있는 블랙홀의 정보를 이 로봇이 알려주잖아요. 알려줬다기보다는 그걸 정보를 수집하죠. 그 정보를 모스부호의 형태로 쿠퍼가 시계 초침을 움직이는 그걸 짧게 길게 같은 방식으로 모스부호로 바꿔서 딸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시공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중력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등장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어요. 이 영화는 감독이 킵손이라는 물리학자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 감독의 동생이 있대요. 이 영화 감독이 동생을 물리학과에 보내서 물리학과 수업을 몇 년 동안, 그 정확한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한 기간 동안 동생으로 하여금 물리학과 수업을 듣도록 하기도 한 그런 일화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면, 물리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멋지게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인터스텔라 영화 즐겁게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또 보면서 오늘 이야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삼체를 소설로 먼저 봤어요. 삼체가 1부, 2부, 3부 해서 3권의 책으로 출판되어 있는데요. 그 소설은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때 삼체 1권을 너무 재밌게 봐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나왔을 때는 금방 보질 않았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드라마에 삼체 1권뿐 아니라 2권의 내용, 3권의 내용도 일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을 먼저 읽고 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삼체 2권까지는 다 읽고 그리고 3권을 읽고 드라마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삼체가 1권보다 2권이 더 두껍고요. 3권은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3권까지 다 읽고 드라마를 보자니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1권과 2권을 보고 삼체 드라마 8편을 모두 재밌게 봤습니다. 소설에 등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인물들이 드라마에선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소설 원작이 있고 이걸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낼 때 두 예술이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감독 그리고 극본을 쓰는 분들이 소설을 다르게 윤색하는 것은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부 다른 것은 있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소설의 느낌, 분위기, 줄거리 같은 것을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머릿속에 이 소설에서 글로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도대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장면하고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펼쳐진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와, 이건 정말 묘사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운하를 통과하는 이 최후의 심판일호가 나노실 비도라고 소설에서는 하는데요. 이 비도에 의해서 절단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펼쳐지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장면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와, 이 감독이 이 소설의 그런 모습을 정말 시각적인 이미지로 잘 구현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보신 분들은 다들 알 텐데요. 삼체인들이 이 난세기 때 비가 안 오거나 너무 온도가 뜨겁거나 그럴 때는 탈수를 하거든요. 근데 소설을 보다 보면 탈수 장면이 이렇게 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참 이 소설이 1권, 2권, 3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권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이 인물들을 기억하시죠? 그 옥스포드 5인방으로 잘 표현을 해서 이 줄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속된 드라마를 구현하는 것도 저는 감독이 생각을 잘했다고 판단했어요. 줄거리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면 아무래도 8편의 에피소드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혼동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권 주인공이 갖고 있던 어떤 측면의 그 특정한 부분은 이 5인방 중에 다른 사람, 또 다른 측면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소설에서의 캐릭터를 분산하기도 하고요. 또 소설에서는 다르게 등장했던 1권, 2권, 3권의 그 주인공들을 드라마에서는 또 한 사람으로 합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잘 반영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좀 다른 것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VR 기기 있잖아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마치 이 VR 기기를 삼체인이 만들어서 주었거나 아니면 삼체인의 기술이 반영된 그런 새로운 아주 놀라운 장치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소설에서는 사실 이 장비를 만든 게 그냥 지구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이 VR 기기가 작동하는 방식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고도의 기술력이 반영되어서 상당히 깜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 VR을 드라마에서 쓴 사람은 시각적인 정보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심지어 촉각,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냥 이것만 썼는데 그 의미는 이 드라마에서의 VR 장비는 시각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보를 전달해서 뇌에서 느끼는 예를 들어 촉각에 관련된 부분, 후각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 VR 장비가 다 컨트롤하는 모습으로 드라마에서는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제가 과학자로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삼체인이 지구의 과학을 정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소설과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요. 과학이 갖고 있는 힘
같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삼체인이 와서 지구를 점령하려면 과학의 발전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소설을 쓴 작가의 생각에 동의해요. 저는 인류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소설과 드라마에서 그려진 것처럼 기초과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과학이 갖고 있는 힘 같은 것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제목 그리고 소설의 제목도 Three Body Problem이에요. 이게 사실 물리학에서 삼체 문제라는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삼체 문제가 왜 이 삼체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 개의 물체만 있어도 그 세 개의 물체가 보여주는 어떤 고전역학을 따르는 미래의 운동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측을 못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럼 이게 삼체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삼체인들은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항세기와 기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는 난세기를 함께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삼체인들은 항세기에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안정된 자연환경에서 그리고 항세기가 끝날 때는 이제 탈수해서 또 난세기를 버티고 다시 항세기가 오면 다시 깨어나서 문명을 또 발전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요. 따라서 삼체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다음 항세기가 올지 그 시기도 중요하고요. 다음 항세기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를 미리 알아야 지금 탈수돼서 간창이라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탈수자들을 꺼내서 물에 다시 넣어서 되살리는 그런 것들을 언제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삼체인들에게는 항세기가 언제 오고 얼마나 길지를 알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삼체 문제가 물리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삼체 문제를 처음 고민한 사람은 고전역학 체계를 만들어낸 뉴턴입니다. 뉴턴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뉴턴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행성들의 운동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거예요. 그러면 한 행성의 공전 운동이 다른 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뉴턴이 고민한 게 한 행성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특정 위치에 오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효과 때문에 다른 행성의 공전 궤도의 불확실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뉴턴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뉴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삼체인들의 세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진 그 행성계도 아닌 우리 태양계도 결국 먼 미래에는 궤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뉴턴이 여기서 약간 그 비겁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실 뉴턴은 신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맞다. 태양계는 먼 시간이 지나면 불규칙해져서 심지어 지구의 공전 궤도도 불확실을 하게 된다. 그때 우주를 창조한 신이 개입해서 다시 행성계의 안정성을 복구하게 될 거다라고 뉴턴이 제안합니다. 당시에 뉴턴과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던 과학자가 라이프니츠죠. 근데 라이프니츠는 뉴턴이 이야기한 신이 개입해서 태양계의 안정성을 복구한다라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뉴턴을 비판하냐면 그렇게 가끔 개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행성계를 신이 만들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사실 태양계는 안정적일 거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 이후에도 태양계의 안정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돼요. 라플라스와 라그랑쥐 이 두 사람은 태양계는 안정적일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이 삼체 문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푸앙카레라는 수학자 겸 물리학자예요. 이 푸앙카레가 삼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도 그 일화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푸앙카레가 살았던 당시에 스웨덴 국왕이 오스카르 2세였어요. 이분이 유럽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공개합니다. 그 문제가 정확히 이 문제예요. 태양계의 안정성을 증명해라. 제대로 증명한 사람에겐 굉장히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서 논문을 처음 제출해서 이 상금을 받은 사람이 푸앙카레예요. 근데 푸앙카레는 처음에는 태양계가 안정적이다라는 걸 논문에서 증명해요. 근데 상금을 받고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이 논문을 출판하기로 한 출판사의 편집인이 이 푸앙카레가 제출한 증명을 유심히 보다가 여기서 요 단계로 넘어가는 게 확실하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푸앙카레에게 그 단계를 조금 더 치밀하게 증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푸앙카레는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정반대의 결론을 얻게 돼요. 이 단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 태양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금받은 첫 번째 논문과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정반대의 결론을 얻은 푸앵카레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부탁을 해서 내 논문을 출판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했어요. 그래서 알려진 얘기가 푸앵카레가 상금으로 받은 돈보다 이미 출판돼서 막 배포되고 있는 논문을 수거하는 비용이 더 비쌌다라는 일화도 알려집니다. 푸앵카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배포된 논문을 막 수거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결국 푸앵카레가 명확히 증명함으로써 태양계 안정성 문제에 대한 수학적인 결과는 이제 명확해집니다. 태양계는 안정적이지 않다. 인데요. 결국 더 일반적인 문제가 돼요. 태양계뿐 아니라 푸앵카레가 증명한 것이 임의의 3개의 물체만 있어도 결정론적인 고전역학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따르더라도 새 물체의 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인 아주 유명한 훌륭한 연구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더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태양계는 불안정해.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 행성의 궤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가 되냐면 태양계의 행성 궤도의 안정성이 도대체 몇 년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까? 얼마나 더 먼 미래가 돼야 과연 태양계를 공전하는 행성들의 궤도가 불안정해질까? 시간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최근까지도 이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언뜻 발견해서 읽은 논문에서는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추정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천문학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태양계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냐 하면 약 100억 년 정도입니다. 결론은 태양계는 불안정해요. 맞아요. 그런데 태양계의 불안정성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 100억 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전에 지구가 사실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태양이 이후에 적색 거성이 되면 지구에서 생명이 살 수 없는데 그때까지 남은 시간이 50억 년이에요. 그래서 태양계 안정성은 불안정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현재 과학자들이 얻게 된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먼저 예원제가 이 삼체 행성에게 전파를 발사한 것이 먼저고요. 그 신호를 이제 그 삼체 행성에서 보낸 걸 전파망령으로 받은 거죠. 예원제가 그 소설에서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외계에서 어떤 천체 현상이 일어나서 전파가 지구로 왔는데 그게 8분 뒤에 태양 쪽으로부터 똑같은 신호가 지구에서 수신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원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잠깐 외계에서 온 전자파가 태양에서 다시 반사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꽤 큰 강도의 그런 전자기파를 수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태양이 어떤 전파가 들어오면 그걸 더 강한 크기의 전파로 바꿔서 다시 송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예원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예원제는 외계를 향해서 전파를 쏜 게 아니고 태양을 향해서 외계로 보내는 전파를 송신합니다. 들어온 전자기파를 태양의 내부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명현상을 이용해서 태양이 증폭하고 그로부터 태양이 굉장히 강한 강도로 외계로 전파를 송출할 수 있게 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그 소설의 상상 그리고 드라마의 상상이지 현실에서는 태양이 전자기파를 공명현상을 이용해서 증폭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자, 이렇게 지구에서 송출한 전파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다가 결국 어떤 삼체인의 행성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삼체 행성의 감청원이라고 이 소설에서는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원제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원제도 홍안기지에서 이 전파망원경을 갖고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계속 귀 기울여 듣듯이 삼체 행성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외계인이 있던 거죠. 그 감청원이 예원제가 보낸 전파를 받고 다시 그걸 송출하면서 어떤 부탁을 하냐 하면 지금 네가 보낸 전파를 수신했는데 내가 이 전파를 다시 너에게 보내는 이유는 이 전파의 답신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삼체 행성의 감청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삼체 행성인이에요. 이분은 만약에 예원제가 답변을 하면 삼체 행성에 이 평화주의자 감청원이 아닌
다른 삼체인들이 지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몰살시키고 삼체인들이 지구를 차지하게 될 위험을 이 감청원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예원제가 처음에 보낸 전파는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했을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예요. 자, 만약에 제가 삼체인이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전파가 온 거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쪽 방향에서 온 전파를 수신했어요. 그럼 제가 알게 되는 정보는 오케이. 그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쪽 방향으로 어딘가에는 이 전파를 송신한 행성이 있다는 건 알죠. 그런데 거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쪽 방향이라는 것만 알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에서 보내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삼체 행성이 그곳으로 갈 위험을 무릅쓰는 건 쉽지 않죠. 만약 예원제가 이 삼체인 하지 말라 그랬지만 다시 전파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삼체 행성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게 되냐면 사실 삼체 행성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이 은하를 주변을 따라 공전하기도 해서 위치들이 변하잖아요. 그럼 삼체 행성에 있는 감청원은 어떤 정보를 얻게 되냐면 오케이. 처음에 이쪽에서 전파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위치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쪽에서 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체 행성의 입장에선 자기가 수신한 전파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선을 연결하면 두 선이 만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죠. 따라서 지구가 어디에 어느 방향에 삼체 행성으로부터 얼마의 거리가 있는지를 삼체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청원이 처음은 어쩔 수 없이 네가 보냈지만 두 번째는 보내지 말아라 라고 부탁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런데 예원제가 두 번째 전파를 송출하죠. 먼저 1. 만약에 삼체 행성 주변에 항성이 별이 3개잖아요. 일렬로 쓰면 그쪽 방향의 중력이 강해진다. 그건 맞습니다. 당연하죠. 각각의 그 항성들마다 꽤 큰 질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삼체인이 있는 행성이 그쪽으로 더 큰 중력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삼체인들이 정말로 영화에 그려진 것처럼 땅을 박차고 위로 솟아오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력은 어떤 질량을 갖고 있더라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 얘긴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삼체 행성에도 중력이 작용하고요. 삼체인들에게도 중력이 작용합니다. 결국 삼체인들이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체 행성 자체도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 얘기는 삼체인들은 삼체 행성에서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영화의 오류예요. 이게 뭐랑 관계 있는지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요. 그 지구 주위를 도는 그 우주 정거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 있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거기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똑같은 중력으로 똑같은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우주선에 대해선 우주인들은 아무런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삼체인과 삼체 행성이 똑같은 가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사를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삼체 3개의 태양 모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 물리학에 아무런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진청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뉴턴의 운동방정식, 뉴턴의 중력 법칙 같은 건 알고 있죠. 법칙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법칙만으로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계산할 수 없죠. 추가로 뭘 알아야 되냐면 지구가 어디에 있고 지금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용해서 지구의 미래의 위치와 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청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새 항성 그리고 삼체 행성 이 모든 것들의 처음 위치와 속도를 알아야 뉴턴의 물리학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삼체인들이 다른 동료 삼체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 바로 빛입니다. 소설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걸 삼체인의 몸이 마치 거울처럼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가가 아마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삼체인의 겉 피부 바깥 부분이 거울처럼 완벽한 반사를 하는 물질로 덮여 있다면 삼체인들은 결코 자기 몸속에 있는 어떤 상태를 동료 삼체인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해 본 거라서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전반사라는 과정입니다. 전반사가 아마 이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깊이 잠수하다가 위를 보면 가끔은 물 수면이 밖이 안
안 보이고 완전히 거울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전반사예요. 그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은 굴절율이 높은 쪽에서 굴절율이 낮은 쪽으로 빛이 진행할 때 표면에서 빛이 완벽하게 다 반사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돼요. 제가 떠올려 본 거는 삼체인의 몸은 아마 전반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른 삼체인하고 통신할 때는 전반사를 이용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자기 몸의 상태를 외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죠. 전반사가 일어날 때 각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떤 각도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어떤 각도에서는 투명하게 보입니다. 잠수해서 수영장 안에서 위를 보면 어떤 각도에서는 거울처럼 그 아무런 외부 모습을 볼 수 없는 각도도 있고요. 똑바로 보면 투명하게 위로 보여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얻었던 결론은 삼체인의 몸은 아마도 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삼체인은 본인이 내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외부에 숨기는 것이 아주 어렵겠죠. 우리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이 불투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삼체인이라면 동료 삼체인의 내부 상태에 대한 정보를 100% 아무런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와 물질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젠 숨기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도 재밌게 표현이 되죠. 삼체인에게는 생각한다라는 동사와 말한다라는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곧 말하는 거고 말하는 것이 곧 생각하는 거란 뜻이죠. 삼체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말을 동료에게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삼체인들이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서도 펼쳐지죠.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호랑인가요? 그런 동화를 삼체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삼체인들은 거짓말, 기만, 계략 같은 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삼체인이 지구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이 드라마에서도 그려집니다. 이것도 재밌는데 아까 삼체인들이 지구의 방향과 거리를 알려면 2번 수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구에선 한 번만 수신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지구에서 전파망경을 이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쐈어요. 그 다음에 삼체 행성의 감청인이 그걸 듣고 전파를 다시 쏟죠. 그러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누면 그러면 지구로부터 삼체 행성까지가 얼마의 거리가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예원제는 삼체 행성에서 그 감청원이 보낸 전파를 수신하자마자 삼체 행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8년이 걸려서 수신하거든요. 그 얘기는 전파가 가는데 4년, 오는데 4년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4광년 정도에 떨어진 거리에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만 수신해도 압니다. 참, 앞에서 그 얘기, 삼체인이 2번 수신해서 지구의 위치를 찾는 것도 사실 한 가지 다른 방법도 있네요. 삼체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전파를 다시 송신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예원제가 다시 보낼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면 그러면 거리를 알 수도 있네요. 그 위치를 이용해서 삼각측량으로 지구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고 그 예원제가 보낸 전파가 언제 다시 자기한테 오는지를 측정해서 삼체인도 그걸 이용해서 거리를 알아낼 수도 있네요. 2가지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진청이 탐사선을 보내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핵폭탄을 우주 공간에 배치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탐사선을 가속시키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실 이건 가능하거든요. 어떤 핵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방출돼요. 그럼 그 입자들도 다 운동량을 갖고 있어서 마치 돛을 달고 우리가 바람을 불면 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꽝 터뜨려서 탐사선을 가속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난 다음엔 2번째 폭탄이 터져서 또 가속시키고 하는 걸 이어가면 탐사선을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핵폭탄을 몇백 개를 우주 공간에 배치를 해놨다고 해도 이 핵폭탄들이 지구의 중력, 태양의 중력 때문에 사실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탐사선을
정확한 위치에 도착시키고 핵폭탄도 정확한 위치에 있도록 해서 폭발시켜서 계속 끊임없이 가속시키는 건 제 생각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인류가 화성에 우주선 하나를 보내는 그런 난이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에서도 이 탐사선을 보내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탐사선이 사실 돛담배 같은 거예요. 그러면 탐사선의 본체하고 이 돛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 질문하신 것이 그 줄이 끊어진다고 해서 우주 공간에서 왜 돛이 모양이 변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주 공간에서도 줄이 끊어지면 돛이 당연히 모습이 변하게 돼요. 그 이유가요.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태양풍도 있고 여러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돛담배를 우주 공간에 가지고 가서 돛을 넓게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줄이 하나 끊어지면 태양풍 때문에 그쪽이 이제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움직이게 되겠죠. 당연히 돛의 모양이 변합니다. 우주 공간에도 태양풍은 있습니다. 태양풍이 지구에서 부는 바람하고는 좀 다르죠. 그 태양에서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우주로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방출되거든요. 그것들이 운동량을 갖고 있어서 돛에 부딪히는 그게 바로 태양풍이죠. 그 삼체인의 과학 기술은 인류보다 아주 천천히 발전했을 것이 분명해요. 만약 지구에서도 천체의 운동이 규칙적이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가 자연현상의 모종의 규칙성이 있고 어떤 법칙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삼체인들도 초기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항성의 운동에 규칙성도 없고 라는 이유 때문에 과학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삼체인들은 항세기에만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세기에서 발전시킨 과학이 있으면 난세기 동안은 아무런 발전이 없으니까 정체가 되죠. 이런 이유로 삼체인의 과학 기술은 아주 천천히 발달했을 것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체인들이 지구의 과학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기술을 우리가 갖추게 된 것이 길게 잡아봤자 100년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인류가 얻은 과학의 성과를 보면 정말 눈부시죠. 삼체인이 그래서 지구의 과학을 정체시키려고 그렇게 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그려지는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카운트다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기죠. 오기의 눈의 그 망막에 삼체인들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카운트다운을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것은 소설에는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 소설에선 지자, 그리고 이 드라마에선 소폰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그 소폰 혹은 지자는 아주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실 양성자예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성자가 움직이면서 이 오기의 망막을 교란해서 거기에 아주 빠른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그 숫자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게 이 소설과 드라마의 상상인 거죠.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VR 장비가 나오는데요. 이게 소설에서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장비예요. 이 가상 체험 기구로 삼체인들이 그 지구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건 사실 삼체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지구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삼체인들의 기술이 직접 적용된 그런 장치로 그려지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VR을 쓰고 주인공 그리고 여기 이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들이 VR에서 느끼는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소설에선 실제 삼체인들의 모습, 삼체인의 자연환경이 아닙니다. 그걸 지구에서 삼체인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왜곡하고 변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 VR 장비를 꼈을 때 삼체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등장하죠. 칼 차고 있는 그 여성이 사실은 삼체인이라기보다는 지자가 게임 속에서 반영된 형태로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VR 장비가 굉장히 놀라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바깥에 끼기만 했는데 사실 시각 정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뇌의 상태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장비죠. 이거 꼈더니 갑자기 그 모래 아래 촉감도 느껴지고 하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장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설도 그렇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이 오기. 그 소설에서는 왕마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노실을 만들어요. 이 나노실을 이용을 해서 운하를 통과하는 최후 심판 1호를 절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만약 나노실 자체가 그 정말로 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거리보다 나노실의 두께가 더 작다면 사실은 나노실은 통과하고 아무런 절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꽉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그 안에도 원자들이 이렇게 층 구조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노실이 두 원자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가늘다면 이 나노실은 그냥 통과하지 잘릴 수는 없죠. 좀 두꺼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단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 같은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고요. 또 이 나노실이 움직이면서 원래 물질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변형시키게 되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큰 열이 방출되게 돼요. 이 나노실이 과연 그 높은 온도를 버틸 수 있을지도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아마 구현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체인이 지구에 보내는 지자, 소폰의 과학적인 원리가 어떤 것이냐면 사실 지구에는 그 삼체인이 2개의 지자를 보내지만 사실 4개를 만든 겁니다. 4개를 만든 다음에 둘씩 짝을 이뤄요. 그래서 2개의 짝을 만들고 그 중에 각각의 짝에 그 양성자 하나씩은 삼체인이 갖고 있고 나머지 2개를 보낸 겁니다.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걸 요즘 그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주제인데요. 이걸 양자 얽힘이라고 해요. 그 미시적인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 2개가 얽혀 있는 양자 성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하나는 여기서 갖고 있고 두 번째 양성자를 안드로메다에 보내면 안드로메다에서 이 양자역학을 따르는 얽힌 상태에 있는 양성자 하나를 측정하면 이곳에 남아있는 양성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양자 얽힘이 갖고 있는 비국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얽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과학이 밝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연구 업적이기도 해요. 양자 얽힘은 국소적이 아니어서 상당히 먼 거리 떨어져 있는 두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를 얽힌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관관계지 이걸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에선 지자를 지구에 보낸 다음에 지자가 지구에서의 정보를 알아내면 그게 순식간에 삼체인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사실 이거는 그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리고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불가능한 상상이긴 합니다. 일단 삼체인들의 과학 기술이 지구인의 과학 기술보다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지구의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도 어쩌면 삼체인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삼체인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종으로 보통 2종을 꼽습니다. 하나는 인간, 또 하나는 개미예요. 개미와 인간의 공통점은 대규모의 협력을 통해서 함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종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자 중에 윌슨인가요? 그분은 이 개념을 초협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처럼 성공한 이유, 개미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개체수를 갖고 있는 이유가 2종 모두 다 초협력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삼체인들에겐 이걸 저는 설득하고 싶어요. 당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당신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양쪽 다 윈윈하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말로 삼체인을 설득하고 싶어요. 제가 경제학에 대한 굉장히 쉬운 책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감탄한 게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어떤 두 나라에서 한쪽 나라가 두 물건을 훨씬 더 빨리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상대적으로는 다른 쪽에 경쟁력이 있는 것을 두 번째 나라에 부탁한 다음에 둘이 서로 교환을 하면 양쪽 다 도움이 된다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비록 지구의 인류 문명이 삼체인보다 뒤떨어지긴 하지만 적정한 어떤 비교 우위론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삼체인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우리 인류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협력과 교환과 교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3차인 만나면 저는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아주 재밌는 드라마죠. 삼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설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소설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드라마도 다시 한번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과학자들은 SF 영화 볼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트집 잡고 뭐 잘못된 거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영화 보는 것처럼 오해들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과학자들도 그 줄거리에 폭 빠져서 과학적인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거나 하는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영화를 재밌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SF 영화 볼 때 그 영화 자체를 즐기는 거지 꼭 어떤 트집 잡으려고 보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은 과학적인 오류 같은 게 보이면 아무래도 눈에 확 들어오기는 하죠. 가끔 텔레비전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남녀 주인공이 그 저녁 먹고 그 데이트를 하는 장면인데 밤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그때 보니까 초승달이 아니라 금음달이 떠 있는 거예요. 초승달은 여러분이 오른손 이렇게 요 모습을 하시면 초승달은 오른손 모습이고요. 금음달은 왼손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초승달은 초저녁에 보일 수 있지만 금음달은 초저녁이 아니라 새벽녘에만 보입니다. 그런데 두 남녀 두 주인공이 데이트를 하는 밤하늘에 달이 있는데 초저녁이 분명한데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금음달이면 좀 아쉽죠. 아, 저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아, 왜 초승달을 넣어야 되는데 금음달을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약간의 아쉬움 같은 걸 느낀 적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SF 영화 중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먼 미래에 인류가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장소가 돼서 머나먼 외계 행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그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의 수정란을 지구에서 굉장히 여러 그 수정란을 갖고 우주선에 실어서 외계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생물학자는 아니고 물리학자지만 그렇게 수정란만 가지고 가서 새로운 어떤 인간의 문화와 문명과 종족을 다시 만들어내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그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 몸 안에는 제 몸에 직접 속해 있는 세포도 있지만 제 몸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세포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몸과 제 몸 속에는 소화기관 같은데 여러 박테리아들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런 박테리아가 없으면 우리는 소화를 시킬 수도 없어요. 거의 살아갈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수정란만을 보내서 그곳에서 인류를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그 중력이 강한 곳에 착륙했다가 그 우주선을 다시 타고 행성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착륙은 어떻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중력이 큰 그런 행성에서 과연 그 우주선이 다시 그 행성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화에서 그 부분은 조금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엘사가 그 얼음 궁전을 막 이렇게 물을 얼리면서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류라기보다는 그게 가능할까? 한번 이렇게 계산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10층 정도의 건물을 만들려면 거기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양이 대충 100에서 1000세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엘사가 10층 정도의 크기의 건물을 얼음으로 만든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렇다면 엘사가 사용해야 하는 얼음의 양이 최소한 1000세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물론 더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얼음은 콘크리트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보다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1000세제곱미터라고 가정하면 1000세제곱미터의 물을 얼려서 얼음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할까는 걸 잠깐 계산해 보니까 1kg의 물을 얼리려면 상당히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약 10의 5승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에너지의 사실 10분의 1 정도입니다. 상당히 큰 에너지긴 한데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에너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10층짜리 건물을 만들 정도의 얼음을 얼리려면 전기 요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1억 원 정도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 얼리지 마시고 전기료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그 파는 얼음을 사서 얼음 궁전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얼음을 직접 여러분이 사시면 조금 비싸요. 그래서 10kg에 여러분이 얼음을 사시면 소비자 가격으로 10kg에 2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하면 약 10억 원 정도 얼음을 사서 그걸 이용해서 10층짜리의 얼음 궁전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억 원 정도 얼음을 사면 좀 그 얼음 공장에서 좀 대량 할인 같은 거 해줄 것 같아서 10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몇 억 정도로 생각하면 얼음 공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영화를 보시면 엘사가 그 얼음을 얼릴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물을 얼음으로 얼리거든요. 그 시간까지 생각하면 사실 과학적으로는 전혀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엘사가 얼음을 주문해서 얼음 궁전을 쌓아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10억 이내로 지을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제 아내와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쯤에 기억하시나요? 이 남자 배우가 차가운 바닷물에 떠 있다가 몸이 얼고 그리고 사망한 다음에 바닷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장면이 이 영화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물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당히 독특한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물은 얼음이 되면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물컵에다가 얼음을 띄우면 얼음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현실에서 구현됐다고 가정한다면 동사에서 몸이 얼게 되는 사람은 물에 뜨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바다는 여전히 액체 상태고요. 이 사람의 몸은 얼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온도 범위 안에선 가능합니다. 바닷물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물은 0도에서 얼지만 바닷물은 영하 2도 정도에서 얼어요. 그래서 영하 2도와 0도 사이라면 예를 들어 영하 1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바닷물은 여전히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주인공이 사망한 다음에는 이 분의 몸이 어는 건 바닷물보다는 염분의 농도가 낮거든요. 사람의 몸은 식염수의 농도가 사람의 몸에 그 있는 염분의 농도 정도인데요. 바닷물은 한 3% 정도의 염분 농도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몸은 염분의 농도가 1% 정도라서 염분의 농도가 바닷물보단 낮습니다. 즉 온도가 0도에서부터 점점 내려가면 사람의 몸이 먼저 얼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얼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 그려진 것처럼 바닷물은 액체, 사람 몸은 고체. 그런 상황은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이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딱 그 바닷속으로 깊게 가라앉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얼면은 물 위에 동동 뜨게 되겠죠. 그 부분은 이 타이타닉 영화에서는 좀 안타까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수면에서 떠 있는 이 여자 주인공이 이분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장면을 묘사하고 싶었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 시신이 얼면 가라앉지 않고 바닷물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그 바닷물의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온도가 아주 낮다면 10분, 15분 정도밖에 사람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결국 중요하게 되는 게 사람 몸 깊숙이에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인데요. 사람 몸 깊은 곳, 그걸 심부 체온이라고 합니다. 깊은 곳의 체온이 영하의 바닷물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심부 체온이 28도 그 아래로만 떨어져도 사람은 급격하게 의식을 잃고 금방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바닷물에 빠지게 되면 익사의 위험도 있지만 구명조끼 같은 걸 입어서 익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명장면 중에 이 제다이와 그 나쁜 쪽 다스베이더 같은 사람이 이렇게 칼싸움하는 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광선검이라고 보통 우리말로 부르죠. 그 광선검이라고 부르듯이 영화에선 이분들이 사용하는 이 칼이 빛을 이용해서 구현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빛이 어디서 출발한 다음에 직진을 해서 앞으로 쭉 나아가는데 직진하는 빛이 도중에 멈추는 것을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빛은 출발지에서 그 나온 빛은 항상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을 하면서 계속 뻗어나가지 도중에 진행을 멈추진 않죠. 그래서 광선검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게 어떤 길이 안에서만 빛이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 광선검을 이제 빛으로 만들어서 두 인물들이 이 영화에서 보면 칼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광선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두 칼날이 스칠 때는 챙 하고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르륵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스타워즈 같은 이 영화들을 보시면 우주선들이 우주 공간에서 전투를 할 때 그 레이저 무기를 뭐 숑숑하고 이렇게 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광선검보다도 더 재밌는 오류예요.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진행을 하는 거를 우리가 그 빛의 진행 경로를 빛의 경로에서 비껴 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레이저 포인터 불빛을 여러분이 뿅 이렇게 그 나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레이저 빛이 진행하다가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입자들과 부딪히고 그때 산란된 빛의 일부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주 공간에는 빛을 산란시킬 수 있는 아무런 분자나 작은 먼지 같은 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 불빛을 쏘면 이 진행하는 경로 중에는 어떤 빛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진행하는 것처럼 영화에서 광선 무기로 두 우주 전함이 전투하는 장면 같은 거는 사실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명백한 오류인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스파이더맨 보면 이렇게 거미줄을 이용을 해서 스파이더맨이 빌딩 사이를 막 거의 날아다니듯이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정말로 거미줄이 이렇게 튼튼할까? 거미줄이 스파이더맨의 체중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걸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거미줄이 사실 자연에 존재하는 이런 물질들 중에 정말 튼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무게를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거미줄을 반지름 한 10cm 정도 두툼한 밧줄처럼 만들고요. 길이를 1km 정도로 한다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길이 1km, 반지름이 10cm 정도 되는 거미줄로 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탁 낚아채면 비행기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튼튼한 물질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물론 현실에서 이 정도 분량의 거미줄을 만들어내려면 수천억 마리의 거미가 필요하겠죠? 현실에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크기의 거미줄을 이용한 밧줄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어서 사실 우리가 상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거미줄이 튼튼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또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스파이더맨이 천장 같은 데 거꾸로 막 붙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장면은 과학적으로는 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곤충들, 모기나 파리는 얼마든지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지는 못하죠. 파리와 모기 같은 곤충들은 다리 부분에 털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 벽에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는 파리의 크기가 지금보다 예를 들어 길이가 10배가 됐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한쪽 방향의 길이가 10배가 되고 그러면 전체 파리의 부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000배가 됩니다. 부피가 1000배가 되면 파리의 몸무게도 1000배가 돼요.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은 1000배가 됩니다. 한편 이 파리가 자기의 몸을 이용을 해서 천장에 붙어있는 힘을 만드는 부분은 파리 전체 몸이 아니라 파리 몸과 천장이 닿는 그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게 되죠.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파리의 길이가 10배가 되면 면적은 딱 100배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즉, 지금 현재 파리가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길이가 10배가 되면 몸무게는 1000배나 늘어나는데 천장에 붙어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파리의 이 모든 면적은 100배밖에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파리가 있다고 한들 제 생각엔 그 파리는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분이 거미보다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SF 영화는 저는 사이언스라는 측면도 있지만 픽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얼마든지 과학적 오류를 만드셔도 됩니다. 저도 SF 영화를 보면서 저 부분은 과학적으로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떠올리긴 하지만 그 이후로 SF 영화에 실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과학의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폭넓은 상상을 펼치시는 영화 감독이라든가 소설가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감탄하면서도 부러워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영화나 소설 쓰시는 분들 과학적 오류 만들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학자들도 재미있게 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영화 속 과학 오류 첫 번째 주제는 우주에서의 음향 효과입니다.
사실 저도 SF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우주 공간에서 그 레이저 무기 같은 걸 발사하면서 막 소리도 나고 꽝 막 그런 소리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사실 거짓입니다.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에 가깝고요. 아무것도 매질이 없다면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그 어떤 매질이 떨리는 과정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면 소리 자체가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전달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선 아무리 뭐 우주선이 폭발하거나 뭐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오류하고 관계돼서 또 다른 오류도 재밌는 게 있어요. 우주선들이 막 전함들이 공격할 때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간혹 그려지는데요. 한 우주전함이 다른 우주전함에게 발사를 하면 이 카메라가 보여주는 그 장면에선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오류입니다. 만약에 레이저 광선이 똑바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 빛의 경로에서 비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레이저 광선이 보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기하시죠? 집에서 어두운 방에서 여러분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불빛을 비추면 레이저 불빛이 이렇게 가는 걸 옆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레이저 불빛을 옆에서 볼 수 있는 이유는 공기 중에 많은 입자, 먼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저 불빛이 진행하다가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과 부딪히고 빛이 옆으로 산란하게 되죠. 우리 눈에 보는 거는 그 산란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이잖아요. 그러면 레이저 불빛이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부딪혀서 산란할 입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이저 불빛이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어도 우리 눈으로 보면 진행하는 레이저 빛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미래에 벌어진다면 우주 공간에서 두 전함이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은 영화로 찍어도 좀 심심한 장면이에요. 소리도 안 나고요. 레이저 불빛도 안 보여요. 옆에서 보면 별일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쪽이 막 부서지는 거죠. 레이저 무기도 볼 수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우주 공간은 왜 진공일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거꾸로 하는 게 맞아요. 이 우주는 정말 큰데요. 우주의 대부분은 거의 진공과 같은 상태예요. 수소 같은 입자가 있긴 있는데 아주 밀도가 낮습니다. 오히려 제 몸, 여러분 몸, 지구,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무처럼 이렇게 물질이 모여 있는 것이 우주 전체의 규모로 보면 오히려 그게 독특한 거죠. 저는 이 질문이 재밌다가도 사실은 이 질문보다도 더 흥미로운 거는 우주는 거의 진공인데 왜 지구가 존재하고 나무가 자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모여있는 우리 생명이 존재할까라는 것으로 바꿔서 거꾸로 묻는 질문이 사실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영화에서 가끔 화성을 묘사할 때가 있거든요. 화성은 모래 폭풍이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화성은 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의 밀도가 지구에 비하면 1%밖에 안 돼요. 상당히 화성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우주복도 없고 헬멧도 없이 화성 표면에서 제가 서 있다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럼 바람이 부는데요. 이 바람의 속도는 진짜 빠릅니다. 그런데 화성의 대기는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밖에 안 되니까 빠른 속도의 바람이 불어도 제 뺨에 부딪히는 기체 분자의 숫자는 극히 적죠.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상상은 잘 못하겠는데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빠른 바람이 나한테 부는데 제 뺨에는 산들바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풍속을 갖고 있는 산들바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모래폭풍이 사실 꽤 심하거든요, 화성에. 그래서 그 모래폭풍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먼지 입자들이 날리기는 하는데요. 대기의 밀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무거운 모래알, 커다란 모래알 같은 것들을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아주 고운 모래 같은 것들만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우리 인류가 화성에 진출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화성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태양 전지예요.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번 모래폭풍이 불어서 고운 먼지들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그럼 얘들이 뭐 영원히 대기 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다시 내려오면서 쌓일 텐데요. 이럴 때 태양 전지판의 면적을 덮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이후에도 이 화성의 모래폭풍 때문에 우리 인류가 걱정해야 될 것은 맞는데요. 화성의 모래폭풍이 불어서 막 사람이 막 날아가고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화 장면의 오류입니다.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빨리 날아다니거든요. 이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고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2756km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제가 알기에는 거의 음속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빨리 날아다니면서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이분이 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사람을 잘못하면 사망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부딪히면 자동차가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많은 분들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사람이 부딪히면 무려 80% 정도의 사람이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언맨은 자동차보다는 가볍죠. 하지만 자동차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때 물리학의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제가 해볼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 질량은 보통 사람의 한 20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뭐 1톤 정도로 생각하면 사람의 20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이언맨이 금속 거독 같은 장비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날아가도 아이언맨의 충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 몸무게는 자동차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속 60km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사람에게 부딪히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언맨은 속도가 무려 시속 3000km라서 시속 60km에 비하면 500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이언맨이 시속 3000km로 날아가면서 사람에게 부딪히잖아요. 그때 부딪힌 대상이 된 사람에게 주는 충격은 자동차가 시속 150km로 운행하다가 정지한 사람을 부딪혔을 때의 충격량과 같습니다. 아이언맨이 이렇게 사람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재밌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인크레더블맨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 남자 주인공이 그 집안의 아빠예요. 근데 이 아빠가 근력 운동을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그려집니다. 커다란 기차를 양쪽에 늘어놓고요. 그 기차를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을 해서 사슬을 양손에 잡아요. 그리고 휙 하고 쇠사슬을 당기면 이 도르래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커다란 기차가 휙 하고 잡아당기면 올라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팔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보면서 영화 처음 볼 때도 제가 상당히 웃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인크레더블맨이 힘이 좋다는 걸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요. 이분의 몸무게가 기차보다 훨씬 무겁구나 라는 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도르래에 사슬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 사슬을 당겨요. 근데 도르래에 여러분 몸 반대편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여러분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게 매달려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기면 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 기차를 끌어당기는 건 힘이 좋다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인크레더블맨이 몸무게가 무겁구나 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정말로 인크레더블맨이 몸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지 못합니다. 잡아당기면 몸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반대쪽에 있는 기차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장면도 당연히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 원티드라는 영화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이 원티드라는 영화에서 권총으로 총을 쏜 다음에 이 사람이 팔을 휘두르면 총알이 가다가 이렇게 휘어서 가려진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총알이 휘어서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저는 꽤 재밌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총알을 발사했어요. 근데 중력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다. 그럼 총알은 그냥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근데 중력이 있죠. 그럼 날아가는 총알이 가다가 떨어져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요. 공기 저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던 총알이 공기 저항이 있으면 거기까지 못 가고 더
그 도달하는 거리가 짧겠죠. 여기까지는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 다음에 총알이 사실 발사를 하면 총알이 날아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이 총알에 회전이 있다면 총알의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잠깐 야구공은 회전시키면 가다가 경로가 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야구공을 제가 투수가 이렇게 돌리면 공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만약에 공을 회전시키면 공이 가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커브 같은 변화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총알이 날아가면서 회전하면 총알도 경로가 이렇게 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휩니다. 차이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야구공은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우리가 야구공의 경로를 휘게 하기 위해서 회전을 줄 때는 회전축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거나, 그죠? 아니면 공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게 해서 회전축이 이쪽 방향이 되면 공이 휘죠. 그래서 공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회전축이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가다가 떨어지고요. 공의 진행 방향은 이쪽인데 회전축이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공이 옆으로 휩니다. 그런데 총알은 어떻게 되나요?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도 이쪽이고요. 총알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회전축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총알의 회전만으로는 총알이 날아가면서 공기 중에서 경로를 휘진 않습니다. 근데 총알을 잘 하면 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구공처럼 하면 돼요. 총알을 옆으로 길게 하세요. 그리고 총알을 이렇게 돌려요. 이 방향으로 던져요. 그럼 총알이 옆으로 제 손가락 모양의 총알이 이렇게 돌면서 저쪽으로 가면 가다가 떨어지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총을 상상할 수 있나요? 총알은 이쪽 방향으로 길쭉한 총알이 이렇게 돌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런데 날아가는 방향은 저쪽에 되는 총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원티드에 있는 장면은 사실 명백한 오류고요. 또 이게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번 권총의 총구를 떠난 총알을 권총을 아무리 우리가 이후에 조절한다고 해서 이미 총구를 떠난 총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그래서 날아가는 총알 휘게 할 수 없다는 게 영화 장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화 속에 등장한 몇 가지 재미있는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영화 보실 때 여러분도 이런 시선으로 저 장면 좀 이상하다 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제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구독하고 있는 OTT가 넷플릭스 그리고 웨이브가 있는데요. 웨이브는 주로 제 가족들이 봤어야 했는데 못 본 TV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많이 이용하고요. 저는 넷플릭스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전에 디즈니하고 애플 또 구독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약간 꼼수를 부려서 프로모션이 있어서 며칠 동안 공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휴가 왔을 때 공짜로 가입해서 그 기간 안에 보고 싶었던 디즈니 플러스 영화 다 보고 그리고 끊었고요. 애플 TV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하고 한 달 지나서는 취소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거는 넷플릭스입니다. 아무래도 SF 영화들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액션 영화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심각한 영화들도 좋아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같은 거를 담고 있는 영화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좀 피곤하면 액션 영화 봅니다. 그리고 가족과 볼 때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드라마 요소가 강한 그런 것들 보고요. 제 아이들하고도 넷플릭스를 간혹 보는데요. 그때는 디즈니 만화 같은 것도 보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보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도 자주 보는데요. 사실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저는 물리학자지만 집에 가면 제 두 딸의 아버지고 아빠고 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물리학자로서 당연히 SF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SF 영화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꽤 좋아해요. 그래서 금년에 봤던 영화 중에 다음 소위라는 영화도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그것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아내하고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국 영화도 정말 좋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로맨스 영화도 좋아하고 제가 싫어하는 영화가 있으려나? 뭐 싫어하는 영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힘들거나 그럴 때 간혹 제가 자주 찾아보는 영화들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따뜻한 영화들 가끔 힘들고 그럴 때 찾아보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 좋아합니다. 이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영화인데요. 제가 아마 이 영화를 처음에 초등학교 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사서 집에 가지고 있었던 LP판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LP판 음악도 여러 번 듣고 이 영화도 많이 보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해서 사운드 오브 뮤직 참 좋아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영화들이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서 가족들하고 많이 보는 영화가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 중에 하나가 라라랜드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관계된 영화로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영화도 저희 집에서 식구들하고 거의 매년 가족과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직전쯤 가족이 함께 보는 영화입니다. 마음 따뜻하게 만드는 영화들은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바쁜데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뭐 일단 무기력이라기보다는 약간 후회 같은 거죠. 어제 미리 할 걸,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요. 그럴 때도 영화 봅니다. 그러면 이제 후회를 내일로 미루는 거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집에 하는 얘기 중에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바꿔서 내일 할 수도 있다면 굳이 오늘 끝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농담입니다.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요. 책 봅니다. 책 보는 걸 약간 좀 걱정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약간 안 믿기실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몇 분들이 스스로를 활자 중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뭐가 없으면은 이렇게 불안해지는. 제 집이 수원인데요. 오늘 같은 법물리 촬영할 때 서울로 올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 안에서 항상 뭘 봅니다. 근데 깜빡하고 오늘 뭐라도 볼 걸 안 챙겨서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은 막 불안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책을 너무 읽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것 때문에 다른 해야 할 일을 못할 때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책 읽는 거 정말 좋아해서 저에게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안은 책 보는 것 같습니다. SF 영화들 중에 과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감독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능하면 과학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도 있어요. 아마도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꼽을 영화인데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큐브릭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가 지금 봐도 굉장히 최신 영화처럼 보이는데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1968년입니다. 흥미로운 게 그 인간이 달에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게 1969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인간이 달에 가기 전에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과학자로서 흥미로운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기억나는 건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커다란 원통을 만들고 원통을 돌리면 특정한 가속도를 갖고 원통을 돌리면은 이 원통의 안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원심력을 받고요. 이 원통의 크기와 원통의 회전 속도를 잘 조절하면 이 사람이 지구에서와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2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커다란 그 돌아가는 원통 모양의 우주선 안에서 조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라서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장면 유심히 보십시오. 사람이 조깅을 하는데 그냥 한 바퀴를 삥 거꾸로 뛰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이 감독이 촬영합니다. 어떻게 촬영했을지 각자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때는 그 우주 공간에 못 나갔었거든요. 당연히 지구에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어떻게 잘 작동을 시켜갖고 이 사람이 커다란 원통에서 뛰는 걸 완전히 풀샷으로 다 보여줍니다. 뛰다가 저 위에서는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는 모습으로 계속 뛰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장면을 찍은 아주 유명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등장해서 요즘 또 다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할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할이 인간이 자기에게 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을 해치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최근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면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왔던 할 9000인가요? 이라는 그 컴퓨터를 떠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과학의 내용이 잘 담긴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스텔라. 이건 2014년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제작할 때는 이 감독이 킵손이라는 물리학자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수식 적는 칠판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물리학에 존재하는 이론을 거기에 적으면서 사람들이 토론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블랙홀 장면이 있는데요. 화가나 애니메이터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정말로 블랙홀 주변에서 어떻게 우리가 블랙홀이 보일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이 블랙홀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상당히 과학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법물리 채널에 와 계시니까 과학자로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영화로 SF 영화 5개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꼽을 영화는 올해 개봉했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사실 이게 너무 길어서 우리나라에선 다들 에에올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에올이라는 영화 정말 좋습니다. 이 에에올이라는 영화가 기반한 게 물리학에서 다세계 해석 혹은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평행우주 혹은 다세계라는 관점을 갖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 아이디어를 잘 적용한 영화가 바로 에에올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 평행우주가 동시에 펼쳐지거든요. 대개 물리학에서 이런 평행우주를 그릴 때는 한 우주에 있는 사람은 다른 우주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물리학에선 평행우주를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에에올 영화에선 흥미롭게도 다른 평행우주로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상상하는 거죠. 이거를 이 영화에서 버스 점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버스가 유니버스라고 할 때 버스예요. 우리가 타는 대중교통 버스가 아니고요. 버스 점핑이라고 이 영화에서 부르는데요. 이것도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물리학에서 특히 비선형 동력학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 작은 차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점점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걸 비선형 동력학에서 알려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능하면 큰 차이를 만들면 미래가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버스 점핑, 이 에에올에서 버스 점핑을 하는 방법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할 일을 하면 굉장히 다른 평행 우주로 순식간에 점프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뭐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두 가능한 선택지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제 미래가 크게 달라지진 않죠. 근데 제가 갑자기 지하철역 안에서 벌거벗고 뛰었어요. 그럼 당연히 내일 아침 제가 마주치게 될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버스 점핑의 아이디어가 이 에어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리가 있는 다른 평행 우주로 건너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펼쳐지죠. 이 에어홀이 이렇게 SF적인 세계관이 잘 반영된 영화이기도 하지만 가족 간의 어떤 사랑 같은 것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따뜻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전해주는 메시지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여러분 모두 다 만약 내가 10년 전에 이러이러했다면 그런 상상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물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평행 우주에 여러분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에어홀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우주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허접하고 비루해도 내가 바로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라는 메시지도 이 영화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추천드릴 영화는 에어홀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영화는 듄이라는 영화입니다. 소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이 듄이 개봉될 때 제가 영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소설을 읽었습니다. 무려 6권이고요. 한 권 한 권이 다 벽돌책입니다. 그래서 이 6권을 다 읽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 물론 도움은 되는데요. 제가 이 감독이 좀 걱정이에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번에 개봉해서 여러분이 본 영화 듄 있잖아요. 그 듄이 6권 중에 1권의 앞부분까지밖에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스피드면 최소한 10개 정도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감독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 좀 걱정이긴 한데요. 이 영화가 제가 재밌던 것이 소설을 읽다 보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막 행성, 아라키스 행성의 모습을 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막에 모래벌레라는 그 거대 생명체가 살고 있거든요. 이 거대 생명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머릿속에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막에서 살아가는 프레맨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이 프레맨이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이 어떤 모습일까를 소설을 보면서 떠올려 보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를 보니까 제가 소설을 보면서 떠올렸던 정확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소설에 등장한 이미지를 정말 충실하게 영화에 구현해서 감탄하면서 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SF 영화는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입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입니다. 2번 영화가 됐는데요. 제가 더 좋아하는 건 오래전에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감독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만든 사람이 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제가 떠올렸던 것은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였어요. 좀 철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인간이란 뭔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닐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영화에선 어렸을 때의 기억을 장착해서 내가 그 기억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안드로이드가 등장합니다. 기억이 인간만의 독특함일 수는 없다라는 걸 감독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만의 독특한 것일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가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를 독백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인간의 유일한 독특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래? 라고 이 영화가 제게 묻는 장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예술성을 갖고 있는 인공 로봇, 심지어는 원작에서는 미술관에서 유명한 그림을 감상하다가 체포되는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영화에서는 아주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습니다. 뭐 이처럼 굉장히 과연 인간만의 독특함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영화는 끊임없이 제게 질문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매트릭스 1입니다. 이 매트릭스 1은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지금까지 10번은 본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제가 그 전에 봤을 때 보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계속 제가 찾아내게 돼서 정말 놀라운 영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의문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냐 라는 걸 제게 묻습니다. 아니면 제 뇌가 통 안에 들어있고 저는 외부로부터 제 뇌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제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향해선 전기 신호로 외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감각이 제 뇌에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처럼 통 안에 담겨있는 뇌가 아니라 제 몸이 실제로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매트릭스 1에서 제가 떠올려 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5번째죠. 이제 소개해 드릴 영화는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컨택트라는 영화 말고 콘택트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콘택트도 좋아하고 컨택트도 좋아합니다. 콘택트라는 영화는 칼 세이건 천문학자죠. 이분이 소설도 쓰거든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전파의 방식으로 인류에게 통신을 하는 것을 그린 영화가 콘택트입니다. 오늘 강조해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콘택트가 아니라 컨택트입니다. 이 컨택트의 원래 영화 제목은 어라이벌입니다. 그리고 이 컨택트란 영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SF 작가인 테드 창의 단편 소설에 근거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컨택트도 정말 재밌는데요. 이 컨택트에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우리의 의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이 영화 그리고 이 소설이 굉장히 철저하게 탐구합니다. 언어와 의식의 관계가 궁금하시면 이 영화 꼭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원작자인 테드 창은 후에서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해요. 물리학을 잘 알고 있는 작가인데요. 물리학과에서 2학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대학교의 물리학과에서 고전역학을 배웁니다. 고전역학을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배우는 건 학부 1학년 때 배우고요. 2학년이 되면은 라그랑주 역학이라는 고전역학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역학을 배워요. 이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라그랑주 역학과 뉴턴의 고전역학에 얽혀있는 세계관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사실 영화에선 그렇게 자세하게 다뤄지진 않았고요. 소설을 보시면 물리학의 두 가지 접근 방식, 뉴턴의 접근 방식과 라그랑지의 접근 방식의 차이 같은 것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잘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컨택트 이 영화도 제가 여러분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